한국은행이 부진한 경기가 일부 개선됐다며 기준금리를 지금의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전문위원을 통해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결과가 이 부회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쌍용차의 대주주인 마인드라 그룹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경사노위 등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마인드라 사장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2,3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비즈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지금의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경기가 나아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염두했다는 설명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연 1.25%로 동결됐습니다. 대외 여건이 완화되고 무엇보다 국내 경제가 좋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국내 실물 경제는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부진이 완화되고 소비도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에 반도체 부진이 완화되면서 국내 수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경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이주열 총재도 현 통화 정책이 정부의 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현재 통화 정책 완화 기조 유지하고 상충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동 사태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경제가 부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금리 인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금통위원 2명이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소수 의견을 냈는데 이를 근거로 올 상반기 중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금리 결정 회의는 오는 2월 27일과 4월 9일, 5월 28일 세 차례 남았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주요 투자은행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J 올리브영 등 주요 계열사의 매각설이 잇따르자 사태 수습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손경식 회장이 투자은행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네, 손경식 CJ 회장이 최근 주요 투자은행 임원급 관계자를 만나 계열사 매각 이슈와 관련해 신중히 나설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확정되지 않은 계열사 매각 소식이 퍼졌는데 투자은행 업계를 통해 소문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리브영과 CJ 오쇼핑, CJ 대한토운 등이 매물로 나올 거란 소문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은 지난해 11월 MBK 파트너사와 올리브영을 매각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J가 해명 공시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손 회장도 지난 3일 올리브영을 팔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열사 매각설이 왜 끊이지 않은 건가요? CJ그룹은 지난해 10월 비상 경영을 선언할 정도로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지난해 가양동 부지와 인재원 등 이 부동산과 투썸플레이스 지분을 잇따라 팔았는데요. 상황이 이렇자 어떤 회사가 또 팔린다 이런 소문이 나돌게 되고 그룹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보니 손 회장이 사태 수습에 나선 겁니다. 또 임직원 입장에서 봐도 회사가 자꾸 팔린다는 소문이 나면 불안하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파생결합펀드, 즉 DLF를 불완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손실액 일부를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배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손실 고객 1,000여 명 중 약 100여 명이 손실액 일부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DLF 고객에게 손상액을 배상해주기 시작했어요.
네, 우리은행은 DLF 손실고객 600명 중에서 오늘 이 85명 고객에게 총 63억 원의 돈을 지급했습니다. 이들 고객이 배상 비율에 동의하면서 즉각 60억 원 규모의 자금이 계좌에 입금된 건데요. 하나은행도 지난 15일 이 손실고객 400여 명 중에서 16명에게 손실액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고객들 동의를 구하는 절차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 금융감독원은 실제 배상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고객들 불만이 많으면 추후 조사를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는 회의는 끝내 결론이 안 나왔죠? 네, 맞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한 제재심의위원회는 11시간이 지난 오후 9시경에 끝났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하명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이 제재심 자리에서 DLF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또 내부 통제 문제로 CEO까지 제재하는 건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이 자리에는 이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정채봉 우리은행 부문장 또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도 참석했는데 전체 제재 대상 임원 중에선 장경훈 사장이 직무정지로 가장 높은 제재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 사장의 경우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데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이 즉시 일정 기간 직무가 정지되는 거라서 이 소위 CEO 리스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다음 제재 심의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이 쇄신안으로 내놓은 준법감시 제도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동우 기자. 네, 김동우입니다. 네, 재판부가 삼성이 마련한 준법감시 제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습니까? 네,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가 양형을 결정할 때 판단해야 할 내용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삼성은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지난 9일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로 그룹 총수와 임원들의 범죄를 감시, 감독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재벌 혁신이 없는 준법감시제도는 봐주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재판부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심리와 관련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운영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3명의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전문심리위원은 모두 3명으로 재판부와 삼성 변호인단, 특검이 각각 1명씩 추천합니다.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추천했고 변호인단과 특검은 오는 1월 말까지 누굴 추천할지 후보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 5차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달 14일로 정해졌는데요. 전문심리위원 구성과 관련해 특검과 변호인단 측의 의견이 엇갈린다면 재판은 더욱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 삼성의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도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런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주요 임원 인사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을 마쳤죠.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지 1년 6개월 만인데요.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미중 무역 합의 서명식이 표면적으로는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1위 수출국이고 미국은 2위 국가로 이들 사이의 교역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 수출도 개선될 거라는 이유입니다. 실제 미중 간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지난달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은 1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중무역 관세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한 19.7% 정도에서 17%대, 그러니까 소폭 인하됐거든요. 그게 과연 이제 중국 수출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좀 지켜볼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1차 합의에 따라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사들여야 하는 품목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의 중국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미국만 일방적인 이익을 챙기다 보니 중국과 우리나라 등 경제적으로 밀접한 국가들의 이익은 크지 않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인 영향을 받는 건 2차 미중 협상이 이루어질 이후라는 관측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에서는 연일 부동산 시장 단속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강도 규제가 핵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오늘 집중 진단에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문자 샤프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참여정부 때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내셨던 최종찬 장관님 자리하셨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장관님 요즘 그 건전재정 포럼 대표를 맡고 계시잖아요. 네. 건전재정 포럼이 뭔지 좀 잠깐 시청자들께 설명해 주실까요? 네. 건전재정 포럼은 네. 지난번 대통령 네.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그 선거 때 네, 네. 정치권에서 하도 이렇게 재정 포퓰리즘적인 공약 같은 걸 많이 하니까 네, 네. 우리 재정 걱정하는 분들이 네. 이대로 돼서 괜찮겠느냐, 네, 우리 네. 사회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경종을 좀 높이기 위해서 재정학자들 네. 또 정부에서 이 재정을 담당했던 분들 또 네. 그런 걸 취재했던 언론인 분들 네, 네. 한 100분씩 해가지고 한 300명이 발기인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재정 낭비 내지 포퓰리즘에 대해서 경고하는 뭐 세미나라든가 네, 네.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이제 모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오늘 이제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한번 살펴볼 건데 요즘 부동산 대책이 워낙 핫해요.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워낙 고강도 대책이 나오는데 뭐 이제 부동산 주택거래 허가제까지 나왔다가 얼른 이제 정부가 네. 접었긴 했는데 왜 이런 정도까지 지금 정부의 정책이 가고 있는지 장관님은 어떻게 전반적으로 이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네. 정부가 이렇게 관심 갖는 거는 지금 부동산이라 그러지만 실제로 초점을 맞춰 보면은 이제 네.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수도권에 네. 아주 양질의 강남이라든가 주거 지역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 네. 가격이 올라가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이게 아마 네. 파급 효과도 크고 하니까 네. 그걸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경제 원리로 잡으려고 그러질 않고 경제 원리라면 이제 수요 공급 그렇죠. 원리를 말씀하시는 예, 거죠? 모든 물건 가격이나 네. 마찬가지로 네. 아파트도 수요 공급에 따라서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네. 늘리고 그런 대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너무 규제 위주로 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좀 정치적인 그런 네. 그 저 성격도 좀 있는 것 네.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네. 지금 정부가 두더지 잡기식으로 열심히 하는데 네, 네.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12월 16일 날 나온 대책이 굉장히 이제 강도 높아서 한 달 정도 되니까 약간은 효과는 있는 듯한데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 그걸 좀 걱정하는 분들은 있어요. 지금 정부의 대책은 네. 제가 이렇게 그 네. 요약을 해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되려면은 네, 수요가 줄고 네, 또 공급은 늘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정부 대책은 지나치게 네, 수요 억제 쪽에는 여러 가지 대책이 많은데 네, 주로 그쪽 정책을 많이 네. 하고 공급 증대 쪽은 오히려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네. 줄이는 그런 대책까지 있어가지고 그거 갖고는 효과가 좀 나지 않지 네. 않느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대출을 억제한다든가 그렇죠. 또 부동산 그 보유 과세를 강화한다든가 네, 하는 것은 네. 아무래도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한다든가 지금을 강력하게 지금 규제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네. 택지 아파트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네, 거는 네. 그거는 따지고 보면은 공급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늘어나야 할 시기에 네, 공급을 네. 억제하면은 그거는 문제를 더 네. 복잡하게 한다. 근데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너무 이렇게 하면 거기서 과도하게 특정 지역의 주택 아파트 가격 상승 이익이 너무 많다. 그것이 다른 가격을 또 끌어올린다. 이런 걱정을 정부가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네. 그런 걱정이 되는 건 저도 네. 이해가 됩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이 이제 네. 용적률을 높여줘야 그 현실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럼 200% 용적률이 300%가 되면은 네. 토지의 효용 가치가 높아지니까 네. 당연히 그 집의 주인은 토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집값이 네. 올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네. 가격이 올라가는데 네. 그로 인해 가지고 이게 공공적인 이익이 없냐 하면은 그 낡은 집이 헐리고 예를 들어서 네. 200%가 300% 된다 그러면 네, 네. 50%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역에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네. 또 시가주도 정비가 되고 네, 네. 그래서 그거는 공공의 이익에도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제가 또 한편으로 이렇게 자문해 보면은 네. 그러면
그거를 지금 안 하면은 네. 미래에 하면은 그런 현상이 없느냐. 언젠가는 해야 될 텐데. 언젠가는 그런 항상 네. 벌어지고 네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네. 이게 도심 재정비를 할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한 번쯤 겪어야 될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고 네네. 또 그게 이제 과도하는 건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네. 그거는 지금 현재 개발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과도한 이익은 과도한 이익은 환수하는 환수할 수 제도가 있다. 돼 있으니까 네.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은 네. 주택 공급도 늘어나고 네. 과도한 투기 요인도 막을 수 있고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는 있다고 네. 봅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하시는데 이 정부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도 오히려 지역을 확대하고 있어요. 만약에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더 늘릴 수도 있는데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장관님께서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계실 때 한번 시행되려다가 그때 안 된 거잖아요.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 제가 현직에 있을 네. 때 네. 그 당시 국회에서 네. 분양가 상한제 법이 나왔습니다. 의원 입법으로. 의원 입법으로 예, 제기되군요. 그래서 네. 그분들이 이제 표결하기 직전에 네. 정부 의견을 물어보길래 네. 저는 이게 안정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네. 왜 반대하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되려면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은 네. 이게 분양가를 규제하니까 건설회사들은 네. 적극적으로 지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정부가 허가를 안 수지 해주면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맞으면 못 짓는 짓는 네. 거죠. 네. 일반 수요가 네. 내가 조금 가격을 올려도 수요는 있는데 네, 네. 정부가 허용을 안 해주면 내가 지을 수가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못 짓는데 그게 실제로 80년대에 그런 현상이 그 정부가 가격 규제를 통해 가지고 네. 공급 부족으로 네. 아주 곤혹을 치른 것이 5대 신도시를 만들게 된 직전 상황입니다. 아, 5대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말기에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당시는 이제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안정시킨 그 과거의 경험이 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때도 이제 아파트가 처음에 인기 있는 주거 형태가 되니까 네, 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정부가 네. 가격 규제를 강하게 했습니다. 80년대 네. 초부터. 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됐는 거 아니? 우리나라가 80년대 네. 1인당 GDP가 아주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80년대요? 예, 네. 1,700불에서 네. 1,700불에서 이제 굉장히 한 그 10배 가까이 올랐나요? 한 4배 정도 네 배 올랐습니다. 정도? 네. 4배 정도 올랐는데 네.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은 60%에서 62%, 단 2%밖에 못 늘었어요. 그러면 주택 워낙에 부족했겠군요. 그러니까 1인당 소득이 4배 네. 가까이 늘어나는데 네. 주택 보급이 못 늘어난 거는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정부가 가격을 강하게 규제하니까 네. 건설회사들이 집을 많이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폭발한 게 음. 그 나중에 노태우 정부 말기에 네. 그때는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네.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다 올라가지고 네. 거의 밀란 수준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억하겠습니다만은 정부가 공급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금방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조금 늘려가지고 아주 기별이 안 가니까 그렇죠. 그때 분당, 일산, 일산, 평촌, 삼본, 평촌. 중동 고대 5개 신도시를 만든다고 네. 아주 메가톤급 공급 대책을 네. 내는 바람에 그걸로 이제 그럭저럭 수습하고 넘어가고 네, 네. 그때부터 200만 원으로 해가지고 네.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기억을 해보시면은 90년대 내내 네. 집값은 안정이 됐습니다. 90년대 내내 집값이 안정된 것은 5대 신도시의 그렇죠. 아파트 그걸 포함해서 공급이 어느 정도 공급 중대책으로 네. 그때는 이제 택지 공급을 하기 위해서 네. 준 농림지 준 저게 그 산림지 이래 가지고 네, 네. 택지 공급도 정부가 많이 해주고요. 네, 네. 가격 규제는 사실상 거의 느슨하게 해가지고 네, 네. 그렇게 그 공급을 확 늘리니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네.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도 못했어요. 아, 거의 그렇군요. 10년 동안 안정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네. 이것도 다른 물건과 마찬가지로 수요 공급의 원리에 충실한 것이 정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아파트는 땅과 좀 비슷하게 다른 물건과 달리 공급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의 이 규제가 좀 필요하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적 기본 어떤 철학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 증대에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근데 네. 지금 땅 자체는 공급이 안 되지만 네. 지금 용적률을 높이는 네. 자체는 그게 공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하고 과거하고 달리 지금은 도심 지역이나 이런 쪽에 네. 노후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20년, 30년 전에 그 당시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할 수 없었는 게 네. 그런 집들이 없었는데 네. 지금은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 할 수밖에 없는 집들이 네. 굉장히 많고 네. 그 지역들이 도심이라든가 네. 아주 인프라가 잘 된 지역이 있는 게 많단 말이죠. 네, 그걸 네. 언제까지 방치하겠느냐. 결국은 그 지역을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뭐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 네. 투기꾼 같은 사람들 아니냐. 네, 이걸 네. 허용해 주면은 네. 이게 정부가 이거를 저기 합법화해 주는 모양새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좀 약간 그런 감이 네.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언제까지 막아두겠느냐. 네. 네. 그럼 결국은 해야 네. 되는 것이 또 공공의 이익에도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양질의 좋은 곳에 좋은 아파트, 좀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어하는 이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을 좀 완화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한 두세 가지가 있는 게 네, 어떤 재개발 재건축이 네.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강남에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네. 강남만큼 좋은 주거지가 없으니까 다들 글로 몰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일산이라든가 다른 네. 외곽 지역에 네. 그쪽에도 주거 여건을 좋게 해주면은 네. 굳이 비싼데 거기만 살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네. 그래서 저는 좀 그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제 대안을 좀 많이 GTX 마련해라. 같은 게 네. 이미 네.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새로 지금 신도시를 만들 게 아니라 네. 기존에 있는 신도시 중에서 교통이 불편하고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불편하다 하는데 네. 그런 데를 GTX 같은 거 어차피 계획된 거를 빨리 네. 넣어주고 아, 그걸 좀 빨리 해서.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또 네. 학교라든가 네. 이번에 그 특목고라든가 자율형 사립학교를 다 없앤다고 그러는데 없앤다고 지금 발표해서 그런 거를 그런 지역에다 넣어줘 가지고 교육이 아니 오히려 있는 걸 없애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제 생각은 그것 때문에 이제 강남이 더 올랐는데 네. 네. 그런 거를 지금 좀 외곽 지역에 있는 데다가 해주면은 네. 네. 사람들이 굳이 비싸게 네, 네. 왜 강남 지역만 살려 그러겠느냐. 네. 그런 것들이 보완되면은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존의 신도시의 거주 여건을 훨씬 좋게 만들어서 강남의 수요를 좀 분산시켜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예. 근데 정부는 오히려 3기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예. 그쪽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예. 그 대책은 어떻게? 전 그거는 조금 저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문제가? 왜냐하면 지금 전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예를 들어서 네. 일산보다 가까운 데다 3기 신도시를 한다 그러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럼 일산에 있는 사람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지난번에 데모도 하고 지금 그러던데 그렇죠. 그리고 새로 지금 호흡올판을 네.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산을 활성화하면은 안 네. 만들어도 되고 또 하나는 옛날보다 여건이 많이 달라진 게 네.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워낙 빨리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일본의 예를 보면은 네. 옛날에 만드는 외곽 신도시들이 네. 노령화 또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황폐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어차피 시간을 두고 많이 이렇게 공급이 되면은 네. 외곽에 있는 신도시들은 잠깐은 공동화된다 이거죠. 이제 외곽의 텅텅 비게. 신도시들은.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새삼스럽게 네. 신도시를 더 만드는 거는 그 심사숙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는 지금 신도시들이 네. 공동화돼 가지고 그냥 사람도 별로 안 살고 네. 인프라도 나빠져 가지고 그런 네. 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수요를 이제 분산시키기도 하고 또 서울의 좋은 지역에 오히려 아주 초고층 빌딩을 아파트를 허용해서 주변은 녹지 공간화하고 해서 공급을 좀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런 저는 주장이- 그게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 네. 상업 지역도 네. 800% 용적률 네. 뭐 그 정도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한 1000% 주는데 지금 일본 동경 같은데 또 그 뉴욕 같은 데는 네. 2000%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용적률이 예. 그러다 보면 아주 그냥 네, 그래서 스카이라인 용적률이 같은데. 올라가니까 옆에 공간은 아무래도 좋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용적률을 층고를 제한하면은 네. 옆으로 쫙 다닥다닥 붙어야 되는데 네. 높이 올라가면은 그렇죠. 옆에 시원해지니까. 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이 층고 제한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볼 35층 정도로 딱 묶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35층으로 네. 똑같은 네. 천편일률적인 그런 것보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요새는 국가의 경쟁력이 어떤 국가 전체보다는 도시의 경쟁력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네, 네. 그럼 서울이 다른 네. 그 큰 도시와 경쟁이 있으려면은 네. 그런 것들도 도심에 네. 어차피 인프라가 좋고 인력이 네. 많이 모여드니까 네, 네. 그것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좀 뉴욕과 런던 같은 경우에는 뉴욕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사실 넓은 땅도 있지만 굉장히 많지 도심에는 않습니까? 굉장히 예. 높이 허용을 예. 하는데 예. 저도 한번 국토부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만약에 그렇게 높이 허용했을 경우에
교통 문제가 복잡할 텐데 그거 되겠느냐? 아니 근데 그거는 좀 분명히 부정적인- 따져봐야 네. 됩니다. 저도 뭐 재개발 재건축 네. 활성화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네. 어느 지역에 용적률이 높아지면은 네. 그것 때문에 그 인근 지나다니는 교통이 네, 네. 나빠진다. 그렇죠. 그거는 안 되겠죠. 네. 그 지역을 위해서.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다 보완을 네. 하고 네, 네. 그런 게 다 충족되는 면에서는 허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또 보완 대책을 만들면 되니까요. 네, 네. 그러면 결국 장관님은 이제 좀 공급 분야에서 조금 더 해서 시장 원리를 조금 존중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네. 많은 분들이 주택의 경우는 다른 재화하고 다른 것처럼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말하는 거는 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는 네. 주택이라고 달라질 게 없다 이거죠. 이 정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네. 안타까운 게 네. 이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네. 주택은 의식주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달라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달라야 된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네. 정부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 그 점은 네. 전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가격 메커니즘이 네. 이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안 된다. 네. 예를 들어 원가에서 결정이 된다. 네. 예를 들어 원가 공개제도 그런 개념인데 네. 이 집의 원가가 얼마인데 왜 얼마냐 이렇게 그렇죠.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물건들 그렇게 따지지 않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원가가 100원짜리라도 네. 수요가 많으면 300원, 400원 된단 말이죠. 아.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로 주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원가 자체는 평당 1,000만 원이지만 네. 수요가 많으면 그게 3천만 원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주택은 무슨 달라져 가지고 꼭 네. 그거는 거기다가 10% 마진 합치면은 1,100만 원이 돼야 된다. 네. 그 원리는 통할 수가 없다 이거죠. 저는 네. 시장 경제에서는. 약간 뭐 정치적인 이런 요인도 좀 가미된 것 같은데 이제 총선이 이제 4월 15일인데 여야가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전혀 이제 다른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예를 들면 종부세를 훨씬 더 무겁게 물려야 된다. 지금 3주택 이상을 5주택은 더 물리고 해서 더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고 자유한국당은 아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볼 때는 뭐 네. 어느 당을 네. 막론하고 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전 재개발 재건축이 그게 뭐 어느 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양질의 네. 주택을 살고 싶어 하는데 네. 그것을 공급을 정부는 최대한도로 늘려줘 가지고 네. 많은 사람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 거지요. 네. 그리고 종부세 같은 거 올리는 거는 전 뭐 보유가세를 좀 중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이번에는 이제 보유세를 조금 올리고 거래세는 조금 낮춘다는 원칙은 얘기했는데 거래세 낮추는 것을 실행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그 점인데 네. 그걸 동시에 해야지. 네. 거래세는 우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네. 보유가세는 낮은 셈이고요. 네. 그래서 그건 동시에 해가지고 네. 이게 국민들 무슨 세금 걷는 수단이 아니다. 그냥 합리적으로 고친다. 그렇게 하려면 이거 올리면 이거 낮춰져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또 하나는 보유가세 중과라는 방향 자체가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네. 저는 예를 들어 강남에 네. 그냥 살던 사람이 앉은 채로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지고 보유가세가 높아졌는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 경제 네. 정책이라든가 세금은 네. 누구든지 자기가 네.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네. 자기는 그냥 살은 죄밖에 없는데 네, 네. 어느 날 갑자기 내라 세금 그러면 내니까.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네. 같은 집이 네. 세금이 다릅니다. 산 시점에 따라서 율을 곱하거든요. 산 시점에 따라서 예, 다릅니까? 근데 네. 그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네. 왜냐하면 지금 사는 사람이 세율이 1.5%다. 네. 그럼 그건 다 수용을 하고 사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아니 난 몰랐다 소리 못 하잖아요. 네. 근데 30년 전에 네. 50만 원을 알고 살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네. 갑자기 500만 원 내라 그러면은 네. 그거는 국민 생활 면에서 네.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하더라도 네. 국민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또 거기에 비싼 동네에 산다고 해가지고 네. 그분들이 무슨 죄진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은 네. 좀 살펴봐야 된다고 근데 이제 봅니다. 이 정부에 생각하기에는 비싼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아파트 가격이 30%, 40%, 50% 올랐기 때문에 오른 걸 감안할 때 세금을 더 내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으로 보유세를 세게 물리자 뭐 그런 것 같더군요. 예, 전반적으로 저는 뭐 보유가세 네. 올린다는 얘기는 뭐 여러 번 많은 네. 사람들이 나왔고 네. 저는 그 자체가 뭐
아주 황당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예측 가능성 있게 예측 예고를 하고 가능성 이렇게 있게. 서서히 올려야 되고 네. 그리고 지금 거래 과세가 아직까지는 낮아지는 거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해서 그건 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예.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예. 제한한다. 왜냐하면 집을 내가 팔고 네. 직장이 바뀌어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렇죠. 양도소득세, 네. 그다음에 거래세 거래세. 너무 높으니까 이사를 못 가지 않습니까? 네. 이건 우리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네. 안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하면은 이사를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아니 네. 같은 집을 네. 예를 들어 요새는 뭐 9억 내지 15억이 기준인데 네. 그러면 동쪽에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똑같은 네. 집을 사면은 네. 지금 1가구 1주택도 양도소득세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집이 오그라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장기 보유에 특별 공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괜찮지 않느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는. 그래 네. 조금 덜한지는 모르지만 근데 장기 보유를 받을 정도로 오래 안 살았 뭐 한 4, 5년 살았다. 네. 저 4, 5년 살은 사람이 여기 살다가 직장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비슷한 이제 규모로 갈 양도세도 내야 되기 때문에 때, 예. 그래서 양도세 같은 거래세를 낮추는 게 원칙적인 방향이라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그때 해야죠. 뭐라고 또 말씀을 하셨냐면 투기 불로소득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낮추기는 더 어렵다 이렇게를. 근데 거래세는 뭐 네. 양도소득세는 뭐 네. 투기 얘기할지 모르지만 네. 일반 취득세 등록세는 그야말로 네. 자유롭게 그렇게 이사를 다녀야 다닐 수 있도록 낮춰야 예, 된다. 거주 이전 문제도 네. 있고 또 네. 그게 그 여러 가지 서비스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네.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고요. 네네. 자, 부동산 문제가 뭐 얘기하면 할수록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당시에 그러면 그 장관님으로 계실 때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막았는데 또 2007년인가 8년에 결국 실행이 되잖아요. 글쎄요. 그게 네. 지금 제 있을 때는 네. 국회에서 토론해서 네. 뭐 제가 반대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안 됐잖아요. 그리고 에피소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국무회의 때 저보고 물었어요. 네,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런 안이 나왔다는데 네. 왜 건교부는 왜 반대하느냐? 왜 반대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뭐 이렇게 완고하게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거는 안정 대책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게 좋으면 전 세계가 다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 다른 나라 제대로 된 문명국에서 어디가 하느냐? 집값 다 오르는데. 문명국에서 분양가 상한제 하는 나라 별로 없군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런던 뭐 다 네. 오르잖아요. 네, 네. 없습니다. 이랬더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많은 분들이 알려지기에 뭐 상당히 그 이 시장 반시장 그런 그렇게 생각하는 많이 알고는 있는데. 있는데 네. 그분은 뭐 듣더니까 금방 납득을 하시고 그래요? 더 이상 제 재임 기간 중에 네. 청와대나 대통령께서 그 문제 갖고 얘기한 적은 들어 없어요. 지금 근데 문제- 그 이후에 아마 국회나 어느 분들이 또 네. 집요하게 네. 또 법안을 다시 또 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통과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비서실장도 하고 그랬는데 당시에 그런 정책 오고 가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글쎄요. 알겠습니다. 아마 그때 들으셨을 텐데 네. 지금 계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네. 정부에 있는 분들이 네. 전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좌파 진보적인 정부들은 네. 시장 기능보다는 네. 국가 기능을 중시합니다. 국가 주도를. 정부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네. 그래서 저는 그럴 경우에 하고 싶은 말이 네. 정부는 만능도 아니고 네. 항상 선도 아니다. 네. 정부라는 게 솔직히 보면 공무원 아닙니까? 정부가 그렇게 우리가 한다는 게. 정부라고 하면 그걸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공무원이 네. 항상 판단하는 게 옳은 것도 아니고 네. 또 그분들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네. 툭하면 물가 같은 거 잡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네, 네. 그거를 지금 말하듯이 공급을 잘해준다거나 뭐 네.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려고 그래야지 네. 그거를 뭐 가격을 규제하고 네. 또 여기 올라가니까 또 완장 차고 가서 거기서 또 잡고 그건 정부 공무원을 그렇게 하려면 수십만 명을 더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이거죠. 네. 자, 우리 부동산 대책을 좀 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좀 주제를 좀 달리해서 어제 이제 그 2019년 우리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취업자 증가수가 30만 명에 달했다는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일자리 부분에서 V자 반등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뭐 정부 돈으로 만든 일자리인데 그게 무슨 좋은 일자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자리 증가에 대한 정부의 어떤 자화자찬, 정부의 평가에 대해서 장관님 뭐 정재기관에서 워낙 오래 계셨기 때문에 워낙 잘 아실 지금 것 같고.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네. 그런 발표를 하게 된 계기가 네. 이제 고용률이 역대로 높아졌다. 뭐 66.8인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고용률이 뭐 예, 최고치라고. 예, 최고로 네. 높아졌고 네. 이제 18년에 비해서 19년이 네. 18년은 뭐 10만 명도 안 됐는데 네. 19년은 뭐 30만 명이 늘어났다. 그렇죠. 이제 그 두 가지 점을 갖고 고용률이 이제 60.9% 예, 작년에. 네.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네. 내가 보면 그 속내를 또 들여다 보면은 네. 전체 30만 명이 늘어났는데 그렇죠. 60대 이상이 뭐 37만 명인가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뭐 어디서 맞습니다. 줄은 게 어디서 줄었느냐? 네. 40대가 뭐 10만 명 이상 줄고 네. 네. 30대도 줄고 네. 그러니까 30대, 40대가 희생하고 60대가 늘었는데 그럼 네. 그걸 업종별로 보니까 네. 제조업이라든가 금융업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좋은 일자리는 줄고 네. 요즘 이제 그 정부가 옛날 취로사업 비슷한 그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복지 뭐 서비스 그런 단기 일종이요? 서비스 같은 네. 거 시간 뭐 일하는 시간이 적은 무슨 급이네요. 교실에 불 끄기라든가 무슨 네. 뭐 환경 뭐 불 뽑기라든가 네. 좀 표현하기도 이상합니다만 네, 네. 그런 자리들이 주로 늘어가지고 총 숫자가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관상 총 숫자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내용을 보면 진짜 걱정되죠. 그러니까 좋은 제조업 자리라든가 뭐 네. 금융 이런 그런 자리도 줄고 네. 헐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3, 40대가 줄고 네. 60대 저게 네. 그 노인 계층들이 네, 네. 그런 자리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좀 건강한 고용 그게 구조는 이제 아니죠. 정부 세금으로 우리 국민의 낸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자리는 민간이 이제 창출하는 건데 그런 정부 세금을 쓰는 게 허투루 쓰이는 경우도 많고 또 세금으로 늘어난 일자리가 지속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네. 지금 재정에 상당히 낭비적인 요인도 많을 것 같은데 건전재정 포럼 대표도 맡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 말고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정부가 조금 너무 조급해서 네. 그냥 일자리 만든다는 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를 하시는데 네. 그 방법 면에서 네. 너무 단기간에 뭐 효과를 내는 네. 그러니까 돈 풀어서 그냥 이렇게 그렇죠. 일자리만 전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보는 게 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IMF 같은데 네. 금융위기나 비상시국 때 네. 너무 이제 그 실업자가 많은 네. 그럴 때 일시적으로 1, 2년 하면 모르겠는데 네. 이거를 상대화한다는 게 네. 얼마 전에 어떤 토론회 가 보니까 네. 우리나라 재정이 지금 재정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 증가율이 네. 경상 GDP의 2배 이상 넘어간 적이 가끔 한 번 정도 있는데 아, 경상 최근 3년간은 성장률의 2배를 넘진 않았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네. 그 재정 역사상 네. 한 두세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네. IMF 때라든가 네. 그럴 때 재정 비상사태 같을 증가율을 때. 확 높였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상시국도 아닌데 네. 최근 연 3년간 네. 재정 지출 증가율이 경상 GDP 증가율의 2배 이상을 연 3년째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비상시국이라 그러면 일시적으로 하는 건 그렇죠.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재정 운용을 해가지고 그것도 일자리를 네. 좀 제대로 된 무슨 기술 개발을 한다든가 네, 기업의 네. 투자를 촉진한다든가 네. 이게 아니고 네.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그렇게 좀 무슨- 되면 계속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계속 거둘 수도 없고 결국 빚을 내야 되잖아요. 빚이 그렇죠. 계속 국가 빚이 늘어날 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가 빚은 뭐 지금 어떻게 금년에 네. 그 작년에 비해서 이제 예. 500 금년 예산 규모가 512조인가 그렇던데 네, 그렇죠. 작년까지는 그래도 네. 세수가 좀 좋았습니다. 네. 세금 거치는 게. 금년에는 완전히 이제 네. 빚내서 경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 금년에 적자가 나는 게 60조입니다. 아, 60조. 그러니까 정부가 국가. 60조를 빚내가면서 네.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빚내서 그런 어떻게 보면 네. 임시적인 일자리 비슷한 거를 또 네. 복지를 늘린다든가 그렇죠. 그 복지 같은 거 늘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아주 항구적으로 복지 제도가 들어가는데 네. 무슨 한번 늘리면 수당을 계속 올린다든가 들어갑니다. 하면은 네. 내년에 안 줄 수 없잖아요. 안 줄 수 없죠. 근데 그거는 결국 지출이 네. 영속적인 지출이라 그러면은 네. 재원도 영속적인 재원을 마련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빚내서 영속적인 그렇죠. 지출 뭐 노인수당 높인다든가 네, 네. 고등학교 뭐 무상급식이라든가 네. 무상교육이라든가 네, 네. 이런 거는 참 앞으로 그러면 걱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 돈으로 계속 할 수는 없고 뭔가 경제 활력이 좀 높아져야만 일자리가 늘어날 텐데 이 정부 경제 정책에서 지금 당장이나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 뭐 어떤 것들을 좀 주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 해가지고 정부가 돈을 풀고 네. 뭐 규제라든가 명령을 통해서 네, 활성화하는데 네. 근본적으로 저는 일자리 만드는 거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네. 기업이 일자리 만들려면 기업은 그분들은 저게 투자를 하고 싶어하고 돈을 네. 벌고 싶어하는데 그것만 잘 여건만 마련해 주면은 네, 기업이 네. 활성화되는데 네. 그 점이 너무 아쉽다 이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기업 활성화에 대해서 네. 뭐 규제 개혁이라든가 규제 뭐 혁신 노동 개혁이라든가 네, 그런 네. 걸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정부도 말로는 혁신 성장이라 해가지고 한 대목이 들어가 있는데 네. 관심도나 이런 거로 보면은 네. 다른 뭐 적폐청산이라든가 뭐 네. 무슨 선거구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 검찰 엄청나게 개혁. 네. 열심히 하면서 규제 개혁 같은 네. 거에 대해서는 참 의지가 별로 없지 않느냐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좋은 일자리가 생길지 좀 걱정된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장관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취재 기자들과 함께 오늘의 핫 이슈들을 체크해 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금의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국내 경기가 나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가 됐는데요. 윤지혜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예상대로 금리를 유지했는데 하느니 그 배경 설명에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금통위의 통화정책 방향에 국내 경제 부진 일부 완화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경기 부진을 이유로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한 것과 비교가 되는 표현인데요. 건설 투자 조정이 이어지겠지만 소비 증가세는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 한국은행은 진단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나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굳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예, 오늘 이주열 총재 발언을 보면 또 이런 낙관론이 또 반영이 돼 있죠. 네. 이주열 총재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동안 함축적인 말을 주로 해왔는데 오늘은 국내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 지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모호한 말도 거의 없었는데요. 이 총재는 미중 무역 협상이 좋아지고 반도체 경기 회복 전망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은의 관망세, 즉 기준금리 동결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배경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말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내놓고 있는 정부와 자칫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주열 총재는 그런 엇박자는 없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현재 통화 정책 완화 기조 유지하고 상충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이냐고 하는 것은 그럴 때 이제 금융 안정도 저희들이 또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윤 기자, 오늘 일단 금통위가 유지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소수 의견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2명이 인하 의견을 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지난 11월 금통위원 1명의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이번에는 2명으로 늘었다는 게 눈여겨볼 대목이기 때문인데요.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등 아직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주열 총재는 오늘도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 거듭 말을 했습니다. 다만 오는 4월 총 7명으로 구성된 금통위원 중 4명이 임기를 맞춰서 교체가 됩니다. 상당한 숫자인데요. 또 총선 등 이벤트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윤지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쌍용자동차 경영난 해결을 위해서 방한한 인도 마힌드라의 고엔카 사장이 오늘 경사노위 등 정부 측과 만나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논의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오늘 고엔카 사장이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다고요? 어디 방문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엔카 사장은 오후 2시에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만났습니다. 고엔카 사장은 이 자리에서 마힌드라가 쌍용차 일자리 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어제는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과도 만났는데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고엔카 사장은 어제 오전 직원들과 만나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3년간 5천억 원이 필요하며 이 가운데 2,300억 원을 직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과 만나 직접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대출금 만기 연장이나 자금 지원 등을 요청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업은행은 이와 관련해 자금 지원은 실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정부의 지원 여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쌍용차는 지난 2018년 한국GM처럼 정부 지원을 받아 정상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시 정부의 지원 결정은 일자리 문제가 심각했던 한국GM마저 대규모로 실직하는 것에 큰 부담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쌍용차는 직원 수가 당시 한국GM의 3분의 1인 5천여 명에 그쳐 정부의 부담이 적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한국GM은 이대 주주가 산업은행이었지만 쌍용차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한국GM과는 조건이 다릅니다. 예, 지금 정부 지원이 중요한 부분이라면 정부 지원이 쉽지 않을 경우에 회생도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결국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제2의 티볼리 같은 신차 출시가 필수적인 만큼 대주주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예. 신차 개발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영 정상화 계획이죠. 그 자금을 앞으로 어떻게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고 신차 개발에는 얼마를 넣고 구체적으로 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정부로서 그거를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되겠죠. 정부도 퍼주기 논란을 의식하고 있는 만큼 대주주의 적극적 자구 노력 여부를 보고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남희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며칠째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어서 반가운 비 소식인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경북 북부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강원 영동과 경남, 전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모레인 일요일에는 공기 상태가 더 악화되겠고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대기 상황이 여의치 않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영하 4도, 낮 기온은 서울과 수원 6도, 대전 7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은 아침 기온 2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6도까지 오르며 종일 영상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대구 영하 3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은 대구 7도, 광주와 제주 8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다 그치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4.15 총선의 쟁점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기름을 부을 태세입니다.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훨씬 더 세게 물리자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내 집 마련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즈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7시에 뉴스 프리즘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